제105장 고래는 축소되어 가는가? 그들은 절멸할 것인가? 고래가 영겁의 수원으로부터 우리들의 시대까지 몸부림치며 헤엄쳐 왔다고 한다면 그 대대로의 긴 흐름 중에 그 조상들의 원시적인 거체를 차츰 잃어온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도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연구해보면 알 일이지만 현대의 고래가 제3기층 관로 속에 분명히 인류 이전의 지질 시대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기층에 화석을 남긴 것보다 그 크기가 더 클 뿐만 아니라 그 제3기층 속에서 발견되는 고래 가운데서도 후기의 지층에 속하는 것이 전기의 것보다도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태까지 발굴된 아담 이전의 모든 고래 중에서 특출하게 큰 것은 앞장에서 말했던 엘리바마의 것인데 그것도 해골의 길이가 70피트도 못 된다. 그런데 이미 말했듯이 현대의 대형 고래의 시체를 재면 72피트나 된다. 또한 포경계의 권위 있는 사람들에게서 들은 바로는 잡았을 때 거의 100피트나 되는 향유고래도 있다고 한다. 100피트면 330m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고래는 모든 전기 지층 시대의 것보다는 커졌다고 하더라도 아담 시대의 것보다는 작아진 것은 아닐까? 확실히 만약 우리가 플리니는 로마의 저술가이자 자연사학자입니다. 우리가 플리니와 같은 현자나 또는 고대 자연사학자들의 기술을 믿는다면 그처럼 결론짓지 않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플리니는 산 몸뚱이가 몇 에이크나 되는 고래에 대해서 또한 알드로반두스는 길이 800피트나 되는 고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런 고래는 그야말로 밧줄 제조소와 같은 고래, 템즈강의 터널과 같은 고래다. 그리고 쿡, 영국의 대항해자입니다. 쿡과 자연사학자인 뱅커스, 솔랜드는 쿡의 항해에 동행한 사람입니다. 솔랜드 시대에도 과학원의 어느 스웨덴 회원은 어떤 아이슬란드 고래의 길이를 120야드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그것은 360피트가 되는 셈입니다. 그럼 100m가 좀 더 되는데 또한 프랑스 학자 라셰페드는 그 고래의 역사에 관한 노작에서 첫머리에 참고래를 100m, 다시 말해서 328피트라고 했다. 더욱이 이 작품은 최근이라 할 수 있는 1825년에 발간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믿는 고래잡이가 있을까? 없다. 오늘날의 고래는 플리니 시대에 살았던 그들의 선조만큼이나 크다. 만약 내가 플리니가 있는 곳에 간다면 고래잡이인 나는 감히 그를 향해서 그렇게 말할 것이다. 왜냐하면 플리니가 태어나기 몇천 년 전에 매장된 이집트의 미라의 관을 들여다보면 지금의 켄터키 사람의 키만큼도 크지 않고 또한 가장 오랜 이집트나 니네베의 석판에 새겨진 소나 그 밖의 짐승은 거기에 그려진 상대적인 크기의 비율로 보면 오늘날 런던의 스미스필드 우시장에서 보이는 잘 먹고 잘 자란 혈통 좋고 상을 받은 소가 파라오의 소들 중에서 가장 살찐 소와 같거나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 모든 사실들을 앞에 놓고 보면 모든 동물 중에서 고래만이 작아졌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검토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사려 깊은 낸터키 사람이 자주 문제 삼는 일이다. 포경선의 돛대 꼭대기에 망보는 사람들은 거의 모든 것을 통달할 정도에 이르렀고 베링 해역까지 진출했으며 세계의 가장 아득히 먼 비밀의 서랍이며 상자 속에까지 들어가 수천의 작살이며 창을 온갖 대륙 해안을 돌며 던져 넣었다. 그렇다면 쟁점은 고래를 어떻게 참혹하게 잡아대는 것을 이 이상 견딜 수 있을 것인가? 끝내는 바다에서 소멸하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최후의 고래는 최후의 인간처럼 그 마지막 파이프 연기를 들이킨 후 마지막 한숨과 함께 연기로 화하고 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다. 혹이 달린 고래떼를 혹이 달린 들소떼에 비유하면 그 들소들은 40년 전만 해도 일리노이나 미주리의 초원에 몇만인지도 모르게 떼를 지어 그 억센 갈기머리를 흔들며 벼락을 숨긴 이마로 강변의 번화한 마을들을 위협했었는데 지금은 그 주변에서 싹싹한 중개인이 1인치에 1달러의 비율로 땅을 팔고 있다.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 쫓기는 고래는 바야흐로 급속한 멸망의 운명을 면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문제는 모든 각도에서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 확실히 얼마 전 사람의 한평생 정도도 안 되는 세월이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리노이주의 들소의 수는 오늘날 런던의 인구보다 많았는데 지금은 그 지방 어느 곳에도 뿔 한 개 발굽 하나 남지 않았다. 이 놀라운 멸종 원인은 바로 인간의 창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고래잡이는 그 성격을 아주 달리하는 것이어서 고래떼가 그와 똑같이 명예롭지 못한 최후를 마친다는 것은 결단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 척에 40명이 타고 48개월 동안 향유고래를 쫓다가 마지막에 집으로 돌아갈 때 40마리 분의 기름을 실었다면 참으로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고 신께 감사를 드린다. 그런데 옛날 카나다나 인디언 사냥꾼들의 시대 또는 덫을 써서 사냥감을 잡던 서부의 사냥꾼들의 시대, 즉 먼 서부 관로 속에 해가 진 뒤에도 사냥꾼의 화톱불은 꺼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먼 서부가 황야이며 처녀지였던 무렵에는 짐승 가죽으로 만든 신을 신은 같은 수의 사나이가 같은 수의 달 수동안 배로 항해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탔다면 40마리 정도가 아니라 4만이나 그 이상의 들소를 죽였을 것이다. 이것은 필요하다면 통계로 나타낼 수 있는 사실이다. 또한 이를테면 예전에는 적은 무리를 이룬 고래떼를 지금보다도 더 빈번히 만날 수가 있었고 따라서 항해도 그다지 오래 끌지 않았고 이익의 배당률도 좋았다. 이러한 사실이 향유고래가 차츰 소멸되어 가고 있다는 이론을 뒷받침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은 일일까? 그러나 그 이유는 어디에선가도 적었듯이 이들 고래는 어떠한 안정감에 영향을 받아 오늘날에는 방대한 무리를 지어 헤엄친다. 그래서 지난날 바다 가득히 흩어져 있던 외로운 고래, 2마리씩 짝지은 고래, 그 밖에 작은 무리의 고래들은 그 대부분이 이제는 무수한 대군이 되어서 서로 멀리 떨어져서 좀처럼 모습을 보이지 않는 부대가 되었다. 이것이 전부다. 또한 이른바 수염고래 등이 옛날에 밀집했던 대부분의 어장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종류 또한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역시 잘못된 것이다. 그 고래들은 다만 하나의 곳에서 다른 곳으로 흘러갔을 뿐이고 만약 어떤 해안에 왕성한 물뿜기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틀림없이 어느 먼 해안에서는 최근 보지 못했던 낯선 광경에 놀라고 있을 게 틀림없다. 다시 말하면 이제 방금 말한 고래는 2개의 견고한 성체로 되어 있어 그것은 어떤 인력으로도 영원히 난공불락이다. 그리고 완고한 스위스인들이 그 골짜기를 침략당하면 산악에서 물러났듯이 수염고래는 대양의 풀밭이며 숲에서 추적을 당하면 마침내는 극지의 성체로 물러나서 그곳의 마지막 의지처인 얼음의 성책과 함께 성벽 밑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얼음의 불판과 유빙 사이에 떠오르기도 하면서 영원한 12마법의 원속에서 사람들의 어떠한 공격도 비웃는다. 그러나 향유고래 한 마리에 대해서 50마리 정도의 비율로 수염고래는 작살에 맞게 되므로 압도대를 지키는 몇몇 철학자들은 이 강력한 선멸전은 그들의 대대에 이미 엄청난 감축을 가져봤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지난 얼마 동안 북서해안에서 아메리카 어부들에 의해서만 1년에 13,000을 넘는 수염고래가 잡혀왔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다른 각도에서 고찰해 본다면 이와 같은 사태도 그 문제에 대한 논거로서 거의 무력한 것이 된다. 지표상의 거체 동물의 수가 많음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싶어지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고아, 이 고아는 인도 남서 해안의 옛 포르투갈 영토입니다. 고아의 역사가 호르토가 샤암왕이 한 번의 사냥에 코끼리 4,000을 잡았고 그런 지방에서는 코끼리의 수가 온대 지방의 가축의 무리만큼 많다고 기록한 데 대해 무엇라고 대답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만약 그 코끼리들이 수천 년 동안 세미라미스, 바벨로니아를 세웠다는 여왕을 말합니다. 세미라미스, 포루스, 한니발, 그리고 그에 이어진 동방의 여러 왕들에게 잡혀왔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들이 지금도 여전히 다수 살아남아 있다면 큰 고래 때는 그들이 돌아다니기 위한 목장으로서 아시아, 남북 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뉴네덜란드는 오늘날의 오스트레일리아입니다. 그 밖에 바다 위의 섬들을 모조리 합한 것의 정확히 2배의 것을 갖게 되는 것이니까 그들이 온갖 추적을 견디고 계속 살아가는 것을 의심할 근거는 없어 보인다. 그리고 또 생각해야 할 일이 있다. 고래는 수명이 길다고 추측되고 있는데 아마도 100살 또는 그 이상도 사는 모양이라서
어느 시기든 몇몇 나이든 세대의 고래가 살고 있을 것이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만약 세상의 모든 묘지, 분묘, 가족묘지가 75년 전에 살았던 모든 남녀와 아이들에게 생명을 되돌려 주었다고 치고 이 무수한 사람들의 현재의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에 더해 본다고 하면 대충 짐작이 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점들을 종합해 보면 고래는 설사 개체적으로는 멸하기 쉽다 하더라도 종족으로서는 불멸이라고 생각한다. 고래는 대륙이 물을 가르고 머리를 쳐들기 전부터 바다를 헤엄쳐 다녔다. 예전에는 튤리리 궁전이나 윈저 성이나 크렘린 궁전 위를 헤엄쳐 다녔다. 노아의 홍수 때 그는 노아의 방주 따위는 그들도 보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서로 세계가 다시금 네덜란드처럼 그 쥐들을 죽여 없애려고 홍수에 잠긴다 해도 영원한 고래는 여전히 살아남아서 적도의 솟구치는 파도 꼭대기로 높이 머리를 쳐들고 하늘을 향해 오만한 거품을 뿜어 올릴 것이다. 그러니까 고래가 수명이 길기 때문에 그 종족이 계속 이어지고 개체수도 많아진다 이런 뜻이네요. 제106장 에이허브의 다리. 에이허브 선장은 서둘러서 런던의 셰뮤엘 앤더비 호를 물러나오다가 몸에 약간의 타격을 받았다. 굉장한 기세로 노트의 노자비의 자리로 뛰어내렸기 때문에 고래 뼈다리는 거의 찢어질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게다가 본선 갑판으로 돌아와 그 뼈다리 선의 구멍에 다리를 넣자마자 키잡이에게 급히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 관로 속에 그것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키를 단단히 다루지 못했다는 등의 일이었는데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 과격하게 회전했기 때문에 이미 금이가 있던 고래뼈는 더욱 비틀어졌고 그 모양은 온전하고 얼핏 보기에는 튼튼해 보였지만 에이허브에게는 믿지 못한 것이 되어버렸다. 사실인즉 에이허브는 일면으로는 마치 미친 사람까지 난폭했지만 때로는 그를 절반 바치고 있는 그 죽은 뼈의 상태에 대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는 것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피쿠도가 낸트킷을 출범하기 조금 전의 일이었는데 그는 어느 날 밤 땅 위에 정신을 잃고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었다. 무언가 알 수 없는, 설명할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뜻밖의 사고에 의해서 그 고래뼈 다리가 세차게 어긋나면서 말뚝처럼 그를 치는 바람에 하마터면 사타구니를 찔릴 뻔한 것이다. 그 끔찍한 부상을 고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또 그때 필연적으로 그의 편집광적인 머릿속을 스친 것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은 그 이전의 고통의 직접적인 결과라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그가 너무나도 명백하게 본 것은 이를테면 늪 속에 있는 무수한 독을 가진 파충류가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숲속의 새와 마찬가지로 그의 종족을 영속화시키는 것처럼 모든 비참한 일들도 모든 행복과 마찬가지로 그 자손을 낳는다는 사실이었다. 아니, 같은 정도가 아니다 하고 에이허브는 생각했다. 왜냐하면 슬픔의 조상과 그 자손은 기쁨의 조상이나 자손들보다도 훨씬 멀리 가는 것이다. 이런 걸 암시할 것까지는 없겠지만 어떤 경전이 가리키는 바에 의하면 이 지상의 자연스러운 쾌락은 저 세상에서는 자손을 가질 수가 없고 거기에는 다만 기쁨의 자취가 끊긴 지옥의 절망만이 뒤따를 뿐이며 반면에 여러 가지 죄 많은 인간의 고통은 무덤 저 멀리까지도 슬픔의 자손을 영원히 번식시킨다는 것이다. 그런 것은 자취하고서라도 사태를 깊이 파고 들어가면 아무래도 불균형인데가 있다. 왜냐하면 이 지상의 최고 행복이라 해도 항상 그 속에 뭔지 모르게 까닭을 알 수 없는 비소함 같은 것이 숨겨져 있는데 반해서 마음의 온갖 슬픔은 그 밑바닥에 신비한 의미를 지니고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천사적인 장엄함을 지닌다. 아무리 그렇지 않음을 규명하려 해도 이 명확한 추론을 뒤엎을 수는 없다. 이들의 숭고한 인간 비극의 계보를 조사해 밝혀간다면 우리들은 그 연운도 알 수 없는 신들의 족보에 도달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이 제 아무리 기쁜 듯이 근초를 비추고 달이 은은한 심벌처럼 둥그렇게 수확물을 비춘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신들이라도 항상 기쁨에 차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시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태어날 때부터 인간의 이마에 새겨진 씻을 수 없는 반점은 그것을 새긴 신들의 비애를 증명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하나의 비밀이 드러났는데 이것은 아마 적당하게 고정된 형태로 옛날부터 밝혀져 있었던 것일 게다. 에이허브가 많은 기이한 행동과 더불어 사람들에게 신비로운 인물로 남은 것은
어째서 그는 피쿠도호가 출범할 때를 전후한 얼마 동안 달라이 라마처럼 깊숙이 몸을 숨기고 있었는가? 또 그동안 소위 명부의 대리석 원로원들 사이에 묵묵히 도피해 있었는가 하는 일이다. 거기에 대해 필레그 선장이 퍼뜨린 이유도 결코 적절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그러나 원래 에이협의 깊은 곳을 더듬어 버리는 설명은 밝게 열린 빛보다는 암시적인 어둠의 성질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결국 모든 것이 밝혀졌다. 적어도 이 한 가지만은 분명해졌다. 그가 일시 몸을 숨긴 것은 그 끔찍한 사건이 원인이었다. 그러나 그것뿐이 아니었다. 육지에는 그 수가 차츰 줄어들어 얼마 되지 않았지만 비교적 그에게 접근할 특권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급 많은 사람들에게서 위에서 말한 사건은 무뚝뚝해서 말이 없는 에이허브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일이 없었으므로 무언가 망령과 비통의 나라에 떠도는 것 같은 무서움에 쌓이게 했다. 그 때문에 그들은 그에 대한 애정에서 서로 의논해야 힘 닿는 데까지 이런 말을 다른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애썼다. 따라서 상당한 시간이 지날 때까지도 피코도의 선원들에게는 그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건 그렇다 치고 허공 속의 눈에 보이지 않는 괴상한 신들의 모임이며 불길 속의 망집의 제왕제마들이 이 지상의 에이허브에게 볼 일이 있건 없건 간에 에이허브는 다리의 문제는 명쾌하고 실질적인 행동을 취했다. 목수를 불렀던 것이다. 목수가 그 옆에 나타나자 에이허브는 지체 없이 새로운 다리를 만들 것을 명령하고 항해사들에게 여태까지의 항해 중에 모아두었던 여러 부분의 크고 작은 고래뼈를 가져오게 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가장 견고하고 좋은 질의 재료를 고르도록 했다. 그것이 끝나자 목수는 그날 밤 안으로 다리를 만들 것, 그리고 지금의 다리에 붙은 부속품을 일체 쓰지 않고 새로운 부속품을 만들 것을 명령받았다. 더욱이 선창에서 잠시 잠자던 용철로를 드러내 오라는 명령이 내렸고 작업을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서 대장장이는 곧 필요한 철구는 무엇이든 별이라는 명령을 받았다. 제107장 목수. 그대는 토성의 위성들 가운 사이에 회교국 군주처럼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인류 중 최고로 고귀한 전형으로서의 한 사람을 생각해 보게나. 그 사람은 경이이고 장엄이고 비애일 것이다. 그러나 같은 관점에서 군중으로서의 인류를 생각해 보게나. 그것은 동시대적이면서도 대대로 내려온 불필요한 복제들의 무리라고 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피쿠도의 목수는 가장 천하여 고귀한 인간성의 전형이라는 것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존재였지만 그러나 그는 결코 복제품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그는 한 인간으로서 이 무대에 서는 것이다. 모든 배의 목수와 마찬가지로 특히 포경선에 타는 목수와 마찬가지로 그는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점에서 다른 잡다한 일에서도 자신의 본업과 같은 정도로 경험이 많았다. 원래 목수라는 것은 유래가 오래된 것으로 큰 줄기에서 뻗어나간 작은 나뭇가지처럼 많든 적든 간에 목재를 보조 재료로 하는 여러 종류의 수공업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러나 이 피쿠도호의 목수에게는 그러한 일반적인 설명이 어울릴 뿐만 아니라 3, 4년 동안이나 큰 배가 문명을 떠나 아득히 먼 대양을 항해할 때 끊임없이 일어나는 헤아릴 수도 없고 일일이 이름 지을 수도 없는 기계의 고장에 대해서도 신기할 정도로 유능했다. 그가 그 보통 임무, 구멍이 뚫린 보트며 부러진 돛의 활대의 수선, 물갈퀴가 망가진 노의 모양을 고치는 일, 가판에 둥근 창문을 만드는 일, 배점 판자에 나사못을 박는 일, 그 밖에 직접 그의 직능에 속해 있는 일들을 시원히 해치우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게다가 유용한 일이건 장난스러운 일이건 간에 온갖 종류의 상반되는 일들을 머뭇거림 없이 처리하는 전문가였다. 그가 그토록 다양한 솜씨를 발휘하여 만든 것은 바이스 벤치, 길고 거칠게 깎은 묵직한 대인데 거기에는 철제, 목재의 크고 작은 갖가지 바이스가 갖추어져 있었다. 이 바이스 벤치였다. 고래가 배전에 묶여 있을 때 이외에는 언제나 이 벤치는 기름솥 뒤쪽에 가로놓여 있었다. 가령 밧줄을 잡으면 핀이 너무 커서 구멍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면 목수는 그 상배에 둔 바이스에 물리게 하여 즉석에서 가늘게 깎을 것이다. 가령 신기한 날개를 가진 길 잃은 육지의 새가 배 안에 날아 들어와서 잡혔다면 목수는 참고래의 깨끗하게 다듬어진 뼈와 향유고래의 큰 들보뼈를 사용해서 탑 모양의 새장을 만들 것이다.
노잡이가 손목을 삐면 목수는 진통제를 만든다. 스텝이 자기 보트의 노의 모든 물갈퀴에 빨간 별표를 그리고 싶어 한다면 목수는 일일이 노를 목재 바이스에 걸어 대칭일에게 성좌를 그려줄 것이다. 어떤 선원이 상어뼈의 귀고리를 달고 싶어 한다면 목수는 그 귀에 구멍을 뚫어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이 치통을 일으킨다면 목수는 펜치를 꺼내들고 한 손으로 때를 두드리면서 벤치에 앉으라고 한다. 그러나 그 가엾은 친구는 수술이 채 시작되기도 전에 어떻게도 할 수 없을 만큼 겁에 질리기 때문에 목수는 그의 목재 바이스의 자루를 빙글빙글 돌리면서 만약 이를 뽑고 싶거든 턱을 거기다 집어넣으라고 그에게 손짓할 것이다. 이래하여 입의 목수는 무엇이건 척척 해치웠고 또 어느 것이나 무관심해서 아무 것에도 존경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상하 조각 정도라도 생각하고 머리는 돛대의 활차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고 인간 그 자체를 고패 정도로 경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토록 광범위하게 갖가지 기술에 숙달하고 더욱이 그토록 생생하게 묘기를 발휘한다는 것은 모두 무언가 비범한 천재적 힘을 증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 이 사나이에게는 소위 비인간적인 둔감한 이외에 아무런 뚜렷한 특징도 없었다. 그 비인간적인 둔감함은 그림자처럼 주변의 무한한 사물에 녹아들어 이 가시적인 세계의 보편적인 둔감함과 하나가 되어 있었다. 이 둔감함은 알 수 없는 형태로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으면서도 영원히 침묵을 지키며 설사 그대가 대성당의 기초를 파헤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대를 무시할 뿐일 것이다. 그런데 이 사나이의 거의 무서울 정도의 둔감함은 그 속에 백방으로 가지를 뻗는 냉정함을 내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더욱이 때로는 이상하게 약동해서 낡고 누추하고 더럽고 원시적인 곰팡내를 풍기는 익살과 이따금 늙은이 같은 기지도 들어서 끼곤 했는데 그것들은 낡고 녹슨 노화의 방조의 압도대에서 불침벌을 쓸 때 지루한 시간을 메우기 위해서는 도움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익살이었다. 이 늙은 목수는 평생을 방랑으로 보냈으며 여기저기 굴러다니느라 이끼가 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원래 그에게 붙어 있었던 외적 속성이라는 것까지 털어 없애버린 것 같았다. 그는 적나라한 추상이며 분할할 수 없는 전체이며 그 비타협성은 가태어난 갓난아이 같았고 현세에 대해서도 내세에 대해서도 아무런 선입관 없이 살아가고 있었다. 이 사나이의 괴상한 비타협성은 일종의 우둔함을 내포하고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온갖 기능의 솜씨를 발휘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은 이성에 의한 것도 본능에 의한 것도 아니고 또한 다만 배웠기 때문만도 아니고 또는 이 모든 것들의 균등한 또는 불균등한 혼합에 의한 것만도 아니고 자기 혼자서의 기계적인 동작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순수한 기계 조작공이었고 만약 그에게 두뇌라고 일컬어지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벌써 아득한 옛날에 그의 손가락의 근육 속에 흘러들어가 있었으며 틀림없다. 그는 셰필드에서 고안된 물건인 이치에 맞지는 않지만 극히 편리한 만능기구, 모양은 보통 칼을 약간 크게 했을 정도의 것인데 갖가지 크기의 칼날뿐 아니라 드라이버, 코르크 막에 뽑기, 쪽집게, 송곳패, 자, 손톱 다듬는 줄, 구멍 뚫기 등을 갖고 있는 것. 만능 나이프가 그때도 있었는가 봐. 그 만능 기구와 흡사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 상관이 이 목수를 드라이브로 쓰고 싶다면 다만 그의 그 부분을 피하기만 하면 되었고 그렇게 하면 나사못은 단단히 쥐어졌다. 쪽집게가 필요하면 그의 다리라도 붙잡으면 그더니 쪽집게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까도 암시했던 터이지만 이 만능 기구처럼 꺼냈다가 다시 넣기가 손쉬운 목수도 결국 기계적인 자동 인형만은 아니었다. 그는 보통 사람의 마음을 자기 속에 갖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언지 알 수 없는 미묘한 것을 갖추고 있어서 그것이 이상하게도 기능을 발휘했던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수원 액체의 정류였는지 녹각정 몇 방울이었는지는 짐작할 수 없다. 그러나 있기는 분명히 있었고 벌써 60년이나 그곳에 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다름 아닌 이 설명하기 어려운 교활한 생명 원리, 이것이 거의 언제나 그에게 혼잣말을 중얼거리게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이성을 갖지 않은 바퀴와도 같았고 또한 중얼거리는 똑백과도 같은 것이었다. 혹은 그 육체는 보초소이고 이 혼자말을 중얼거리는 자가당번을 서면서 언제나 그의 눈을 떠있게 하기 위해서 중얼거리고 있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제108장 에이허브와 배목수.
갑판 첫 불침범 때. 관로 소개. 목수는 바이스 벤치 앞에서 서서 두 개의 등잔불 밑에서 바쁘게 고래뼈를 줄질하면서 의족을 만들고 있고 그 고래뼈는 단단히 바이스에 물리어 있다. 고래뼈를 깎은 부스러기, 가죽끈, 나사못, 그 밖에 여러 가지 도구가 바이스 주위에 흩어져 있다. 뱃머리 쪽에는 용철로의 빨간 불꽃이 보이고 대장장이가 일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망할 놈의 줄, 망할 놈의 뼈, 부드러운 거 하고 생각하면 단단하고 단단한 거 하면 부드럽군 그래? 턱뼈에 정강이 뼈를 깎는 것은 그런 일이야. 어디 다른 걸 하나 해볼까? 이건 약간 잘 되는군. 재치기를 한다. 헤이, 뼈의 먼지군. 재치기. 에이 참, 또 재치기. 이거 참 재치기. 제기랄 말도 못하겠군 그래. 늙은이에게 죽은 놈의 뼈로 일을 하니 이런 꼴을 당하는군. 살아있는 나무를 잘라도 이런 먼지는 안 난다니까. 산 뼈를 잘라도 이런 먼지는 나지 않아. 이봐 스마트 영감, 손 좀 뻗쳐서 쇠퇴와 죄는 나사못을 가져다 주게. 지금 필요해. 고맙군. 무릎뼈는 만들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놈은 좀 까다롭다 말이야. 그렇지만 정강이 뼈점이야 버팀목 만드는 것처럼 쉽거든. 그렇지만 마무리를 하는 데는 정성을 들여야겠군. 천천히 하도록만 해준다면야 미끈한 다리를 만들어 주겠는데 말이야. 객실에서 부인에게 비벼대는 다리 같은 것을 말이지. 상점의 진열장에 있는 사슴 가죽으로 만든 다리며 종아리도 보았지만 그런 게 비교나 될 건가 말이야. 그것들은 물만 묻어도 푹 젖어버리고 신경통이 걸리고 그래서 의사에게 보이면 마른 산다리처럼 씻어서 약을 발라야 하거든. 그렇지만 이것을 톱으로 자르기 전에 저 묵을 사람 같은 영감을 오라고 해서 길이가 맞는지 어떤지를 재어봐야겠구나. 어쩌면 조금 짧을지도 몰라. 봐라, 발소리다. 운이 좋구나. 옷 모양이다. 혹시 다른 놈은 아닐까? 에이허버 걸어 나오면서 이 장면에도 배목수는 이따금 재채기를 한다. 이봐 인간 목수, 마침 잘 오셨습니다. 선장님 죄송하지만 길이를 알고 싶습니다. 재어보게 해주십시오. 다리 치수 말인가? 좋아. 이것이 처음도 아니야. 자, 거기를 손가락으로 누르게. 목수, 자넨 굉장한 바이스를 갖고 있군 그래? 쥐에는 힘을 시험해 보여주게. 약간 꼬집는구나. 오, 선장, 뼈가 부러지겠습니다. 위험해. 걱정하지 말게. 단단히 붙잡아줘서 기분이 좋구만. 이 불안하게 짝없는 세상에서 단단히 붙잡아주는 것이 있다는 건 기쁜 일일세. 저기 있는 프로메테우스는 뭘 하고 있나? 아니, 대장장이 말일세. 뭘 하는 거냔 말이야, 저자는. 지금 쥐엠 나사못을 버리고 있습지요, 선장님. 좋아. 협동작업으로 저자는 근육 부분을 맡아군 거래? 빨간불이 맹렬하게 타고 있는 걸? 선장님. 이런 정교한 일을 하려면 높은 열이 필요합죠. 그렇겠지. 이제 알 것 같군 그래? 그리스 옛날 이야기에 사람을 만들었다는 프로메테우스가 대장장이었다는 걸 말이야. 불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줬다던군. 그래서 불 속에서 만들어진 사람은 불로 돌아가기 마련이니까 지옥도 있어야 된다는 이치지. 굉장한 그 얼음이군. 이건 프로메테우스가 아프리카의 끔둥이를 만든 찌꺼기군 그래. 목수, 만약 저 대장장이가 나사못을 다 만들거든 쇠로 어깨 받침을 한 상 만들라고 하게. 이 배에는 말이네. 어깨에 맨 짐에 눌려 찌부러질 것 같은 나그네가 있다네. 아니 선장님 기다리게. 프로메테우스가 일하는 동안에 나의 소망대로 완전한 사람을 만들라고 주문하겠네. 우선 신장이 50피트, 그 다음에 가슴은 템즈강의 터널 모양이야. 그리고 다리는 한 군데에 서 있도록 뿌리까지 있게 하고 팔은 손목 두께 3피트일세. 심장은 필요 없어. 이마는 노쇠로 만들게. 뇌수는 아주 고급으로 4분의 1 에이크 정도야. 그리고 뭐가 남았나? 밖을 쳐다볼 눈을 주문할까? 아니 정수리에 천창을 뚫고 불빛으로 안을 비추는 걸세. 자, 주문받아 가게. 이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누구에게 이야기하시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군 그래? 여기에 계속 서 있어도 괜찮을까? 이런 장님머리를 만들다니 참 신통하지 못한 설계군 그래? 그래 나는 등잔불을 들어야 해. 그렇군요. 2개 있습니다 선장님. 나는 하나면 됩니다. 이봐, 어째서 내 코앞에다 그 도둑놈 잡는 도구를 바싹 대는 거야? 불을 내민다는 것은 피스톨을 들이대는 것보다도 더욱 나쁜 거야. 선장님,
목수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었습니까? 목수? 그럴 리가. 아니 그렇지는 않네. 자네는 깨끗하고 매우 신사다운 일을 하고 있단 말일세? 아니면 진흙으로 하는 일이라도 하고 싶단 말인가? 선장님, 진흙이라고요? 진흙? 선장님, 그건 흙탕입니다. 그런 건 시궁창 파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런 하늘 무서운 줄을 모르는 놈, 어째서 재치기만 자꾸 하는 거야? 뼈가 먼지 같았어요, 선장님. 그렇다면 잘 알아두게. 자네가 죽거든 뼈를 산 사람의 코 밑에 묻지 말란 말일세. 뭐라고요? 오, 그렇군요. 그래요. 오, 헤헤헤. 이봐, 목수. 자넨 자기는 진정한 일꾼다운 일꾼이라고 했을 텐데 그렇다면 말이지. 만약 내가 자네가 만드는 그 새로운 다리에 올라탔다고 하고 말이야. 그때도 역시 그 같은 자리에서 또 하나의 다리, 즉 피와 살이 붙은 다리가 생각나서 견딜 수가 없다고 한다면 자네의 솜씨가 훌륭하다고 할 수 있을까? 자네는 그 아담의 기억을 쫓아낼 수는 없겠나? 그렇군요, 선장님. 조금쯤 알 것 같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는 괴상한 말을 들은 일이 있었죠. 팔이나 다리가 부러진 사람은 옛날의 팔이며 다리의 느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서 이따금 쿡쿡 쑤신다고 하는데 선장님 그게 정말입니까? 그렇지. 자, 자네의 산 다리를 여기에 내 다리가 옛날에 있었던 자리에 놓아보게나.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은 분명히 한 개의 다리가 있을 뿐이지만 정신으론 두 개의 다리가 보인단 말이야. 자네가 약동하는 생명을 느끼는 바로 그 자리에서 조금도 틀리지 않고 나도 느끼고 있는 걸세. 수수께끼 같은가? 죄송스럽지만 어려운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듣게나. 지금 자네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 무언가 완전하고 생각할 수 있고 살아있는 것이 눈에도 보이지 않고 자네와 이야기하는 일도 없이 서 있지 않다고 장담할 수 있겠나? 자네가 정말 혼자 있을 때 누가 엿듣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없나? 가만히 있게 말하지 마라. 그런데 내가 내 망가러진 다리를 그것이 벌써 까마득한 옛날에 날아가 버렸는데도 아직도 아픔을 느끼고 있다면 자네로서도 설사 육체는 없어지더라도 지옥의 불에 타는 고통을 영원토록 느끼지 않는다는 법은 없는 걸세. 어떤가? 오 하나님, 선장님, 정말로 그렇게 된다면 생각을 고쳐야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형편없는 놈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봐, 돌대가리로는 그런 말을 알아듣지 못할 걸세. 다리는 언제 되겠나? 선장님, 1시간 정도면 됩니다. 그럼 얼른 후다닥 해치워 그리고 내게로 가져오게. 오 생명이여, 그리스의 신처럼 자랑스러운 내가 뼈다리를 짚고 서야 하기 때문에 이 멍텅구리의 은혜를 입어야만 하다니. 인간 세계의 대차에 언제까지나 부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저주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나는 공기와 같이 자유롭고 싶은데 전 세계의 대차 장부에 기입돼 있는 것이다. 나는 부자다. 로마 제국의 경매에서 어떤 돈 많은 집정관과도 경쟁할 수 있는데 이런 허풍을 떠는 혓바닥한테만은 빚이 있단 말이다. 신께 맹세코 용광로를 주소서. 거기에 뛰어들어 녹아버려서 하나의 조그맣고 간결한 등뼈만 남고 싶다. 정말로. 목수 다시 일을 시작한다. 저 노인에 관해서는 스톱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스톱은 언제나 이상하다고 한단 말이야. 언제나 이상해 하는 그 한마디로 충분한 양 그 말밖에는 않는단 말이야. 이상해 하고 스톱은 말하거든. 이상해. 스톱은 1년 내내 스탑하기 기회되고 말한단 말이야. 이게 저분의 다리란 말인가? 이제 알았다. 이것은 저 노인의 잠자리 벗이군 그래. 고래의 특비로 만든 막대기가 마누라군 그래. 아무튼 이것이 다리고 그 위에 올라선단 말이었다. 그런데 한 다리가 세 군데에 서 있고 세 군데가 모두 한 지옥 안에 있다니. 그거 무엇이었을까? 저 노인이 나를 업신여기다 바라본 것도 무리는 아니야. 나도 이따금 기묘한 것을 생각한다고 모두들 말하지만 그거야 그런 때 우연히 그렇게 되는 거지. 어쨌든 나 같은 조그만 늙은이는 후리하게 큰 해오라기의 다리를 가진 선장과 함께 깊은 물에 들어갈 생각일랑 아예 해서는 안 되지. 곧 물이 턱 밑을 간지려서 구조선에 대고 고함을 쳐야 할 것. 자, 이게 해오라기 다리란 말이야. 정말로 길고 늘씬하구나.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한평생 다리 2개를 갖는 법이야. 그건 마음이 상냥한 노파가 마차 끄는 몸집이 커다란 늑다리 말을 다루듯이 인정 있게 쓰기 때문이지. 그런데 에이허브는 지독한 마부거든. 보란 말이야. 한 다리는 죽여버리고 또 한 개는 한평생 속으로 골마서 밑바닥까지 닳아 없어졌단 말이야. 이봐, 그 다리 나사못으로 좀 도와주게.
빨리 해치우지 않으면 부활한 날이가 말일세. 마치 맥주 장수가 다시 한번 채우려고 낡은 숨통을 거들어 다니듯이 나팔을 불며 진짜건 가짜건 다리란 다리는 모조리 모으러 올 테니까 말이야. 이건 정말 훌륭한 다리군 그래? 살아있는 진짜 다리를 뼛속까지 깎은 것 같지 않은가? 저 노인은 내일 이걸 달고 걷게 될 테지. 훨씬 커질 거다. 아, 저 노인이 위도를 조사할 때 쓰는 번쩍거리도록 닦은 뼈로 만든 계란 모양의 작은 판자를 잊을 뻔했구나. 자, 끌로 다듬고 줄로 갈고 샌드페이퍼로 밀어서. 자, 다 됐다.